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위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이 위기는요 가라앉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와,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붕괴, 쉽게 말하면 미국의 은행 위기가 촉발했던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좀 더 나아가면요, 2008년 9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도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감이 계속, 그것도 번물처럼 튀어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진짜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단서요? 저는 늘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지표를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세계 주요 도시 오피스 공실률입니다. 전 세계 오피스 공실률은요 12.9%입니다. 12.9%. 전 세계 오피스 공실률 12.9%. 이 숫자가 여러분 적지 않은 숫자예요. 이 전 세계 오피스 공실률이 12.9%라는 것은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 오피스 공실률이 13.1%였거든요. 거의 맞먹고 있습니다. 거의 맞먹고 있어요. 지금 2분기가 끝났으면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발전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 오피스 공실률이 금융위기 때처럼 13.1%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지역에 따라 굉장히 다르지만 지금 세계 주요 도시의 오피스 공실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요 29.4%예요. 베트남의 하노이는 28.6%고요. 중국의 베이징도 20.2%입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20%예요. 여기다가 중국의 상하이는 17.9%고요. 맨하튼은 16%고요. 홍콩도 15%입니다. 런던이 조금 낮아요. 8.6%로. 그렇지만 전 세계 오피스 공실률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오피스를 관리하는 자산관리 회사들 어떻게 될까요? 또 이런 오피스를 짓는 건설회사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기에 위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자산관리 회사들은요, 공실률이 나니까 들어오는 이익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이익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파산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이미 말입니다. 미국의 자산관리 회사나 혹은 말입니다, 부동산 관리 회사 혹은 부동산 개발 회사의 파산이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가 이미 시시각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실제로 해보거든요. 전 세계 자산관리 회사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캐나다의 룩스필드 자산관리 회사는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57층짜리 777 사우스 피케로아라는 업무용 빌딩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57층짜리. 그런데 이것을 담보로 빌린 대금이 7억 8,400만 원입니다. 1조 정도 됩니다. 갚지 못했습니다. 이 디폴트 선언했습니다. 디폴트.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세계적인 대체 자산운용사거든요. 캐나다의 룩스필드 자산운용은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가 뱅크런 죄송합니다. 예, 디폴트를 선언했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양산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만큼 대출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대출을 못 갚고 디폴트가 일어나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산관리회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돈을 빌린 지역금융에도 타격을 주고요. 이 지역금융이 여러 곳이 타격을 받으면 이게 대형금융사로도 확장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추세선을 보면 여러분 추세선을 보면 더 놀랍니다. 어떻게 놀라느냐. 여러분 1991년 예, 저축대부조합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 사무실의 공실률은 19.3%였습니다. 91년이에요. 91년. 예, 그런데 지금 예, 2023년 1분기예요. 19%예요. 2021년도 18.5%였는데 지금 오히려 19%로 더 커진 거예요.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지 않다예요. 괜찮지 않다. 예, 이대로 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양산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코로나19 때 재택근무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사무실로 불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무실에 처음에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재택근무로 다시 돌아갈래 이렇게 모양새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는 그만둬 했더니 무더기로 그만두는 거예요. 회사들 입장에서는 아 뜨거워라 한 거죠. 그래 재택근무해. 재택근무해. 지금 그렇게 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미국의 사무실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비단 미국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이 지표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이 지표에서도. 지금 중국도 그렇고요. 베트남도 그렇고요. 예, 홍콩도 그렇고요. 지금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쌓이는 거거든요. 이게 해소될 기미는 안 보이고 그러면 터질 수밖에 없죠. 터질 수밖에. 어디로 터지느냐. 아무래도 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은행입니다. 50.6%예요. 예, 게다가 정부 기관도 17%를 가지고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 저당 정권도 13.8%나 됩니다. 보험사는 12.1%고요. 정부는 4%, 기타가 2.5%지만 이 보험사도 위험하게 보이죠? 보험사도. 보험사 굉장히 위험하게 보입니다. 게다가 상업용 부동산 저당 정권 MBS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이게 상업용이니까 C가 붙습니다. CMBS. 은행도 그렇고요. 이러면 금융 시스템에 붕괴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라면 금융 시스템에 붕괴가 온다예요. 그런데 문제는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논란입니다. 미국의 은행의 위기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고 시그너처 은행이 파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은행 위기로 지역은행의 위기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대형 금융기관으로 확대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예, 대형 금융사들까지도 지금 위험하다 하는 게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룩스필드 자산운용 같은 데가 지금 망했다는 이야기, 디폴트를 선언했다는 이야기. 세계적인 대체 투자 자산운용 회사가 이렇게 망했다고 하면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미국 상황은 지금 금융위기로 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떨까? 지금 우리는요. 일단
예, 펀드를 조성을 해서 해외에 투자한 것하고요. 예,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추이 두 가지 부분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외 부동산 펀드의 설정액이 지금 2020년 4월에는요 56조 5천억 원이었는데 2022년 12월이에요. 작년 말입니다. 78조 5천억 원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증가율이 38.9%나 늘어났고요. 22조 원이 늘어났어요. 예,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한 큰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78조 5천억 원이잖아요. 이게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해요. 실제 해외 부동산 펀드 말입니다. 지금 예, 돌아올 만기들이 진짜 여러분 빨리 돌아올 게 많아요. 앞으로 5년 내에 돌아올 게 47조 7천억 원이에요. 올해만 9조 5천억 원이고요. 펀드가 돌아오면 내주던가 그죠? 아니면은 재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내주려고 그러면 부동산을 팔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팔 때 제값을 받고 팔으면 펀드를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값을 못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값을 못 준다, 못 받으면. 제값을 못 받으면요. 그거는 디폴트가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게다가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당장 2024년에도 11조 6천억 원이 돌아오고요. 2025년에 8조 8천억 원, 2026년에 9조 1천억 원, 2027년에 8조 7천억 원이에요. 물론 뭐 2025년 이후를 우리가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만기 5년 만기 도래액이 47조 7천억 원이라는 것은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실제 여러분, 실제 우리나라 자산운용사 중에 말입니다. 어디라고 이렇게 정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 오피스 빌딩 4개 동에 투자한 그 자산운용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요. 펀드 설정 당시 매입 금액이 2억 8,600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3,750억 원이었거든요. 지금은요. 이게 2억 6천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3,400억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750억 원이 일단 마이너스가 난 거죠. 이렇게 되면 펀드 설정액을 다 돌려주기도 실제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들 해외 부동산 펀드들이 투자한 곳을 들여다보면요. 예, 오피스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엄미 수익률이 41.7%나 됩니다. 41.7%. 32조 7천억 원이나 되고요. 숙박시설도 이게 적지 않습니다. 예, 8.2% 6조 4천억 원이나 되고요. 예, 게다가 상업시설도 2조 6천억 원. 물류센터도 6조 3천억 원. 뭐 이거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거시설은 5조 4천억 원. 중복투자 이게 문제들도 19조 3천억 원까지 되니까 이게 한꺼번에 터졌을 때 과연 해외 부동산 펀드들이 제대로 이게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려감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말입니다. 예, 국내 자산운용사 또 부동산 펀드를 만든 회사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은 해요. 시장이 빵빵 돌아가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올라가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위험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떤가 봐야지. 우리 시장. 우리 시장은 어떤가. 뭐 해외 부동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시장은요. 굉장히 별났습니다. 우리 시장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없나 하면요. 예, 지금 서울 오피스 공실률 보세요. 2022년 5월에 서울 전체적으로는 2.8밖에 안 됩니다. 2.8.
예.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나 세계 주요 도시는요. 샌프란시스코가 29.4예요. 베이징도 20.2고요. 상하이도 17.9입니다. 그런데 서울은요. 서울은 굉장히 낮습니다. 예, 굉장히 낮습니다. 서울은 2022년 5월에 2.8이고요. 2023년 5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2.3으로. 2.3으로. 도심권역으로 간다 하더라도요. 예. 지금 서울은 2022년 5월에는 5.56에서요. 예, 2023년 5월엔 4.03으로 떨어졌습니다. 야, 이게 진짜 많이 떨어졌죠. 예.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말입니다. 우리 서울 오피스에 대한 임대료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 세계 시장의 오피스들은요. 쭉쭉 지금 떨어지는데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터질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예, 굉장히 예,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역별로 볼까요? 지역별로 보면요. 더 심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공실률이라고 있습니다. 자연공실률. 자연공실률이 5%예요. 여의도는요. 1.7% 공실률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실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강남도 1.8%고요. 도심권역 전체를 다 합쳐도 3.0%입니다. 예, 좀 별나죠. 대한민국이 굉장히 별납니다. 문제는 그러면 대한민국만이 지금 별천지를 누리고 있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갈 수 있다예요. 왜냐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넘치기 때문에 또 해외 자본들도 한국의 부동산을 사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갈 수 있다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세계 흐름을 우리가 안 따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도 이미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의 규모의 어떤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세계의 어떤 비즈니스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일을 하는 게 재택근무가 우선이 되는 그런 모양새. 저는 서울도 언젠가는 그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유동성이 마냥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요. 예, 그러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서 유동성의 어떤 범위도 예,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유동성도 범위도 금액은 늘어나지만 가치는 떨어지거든요. 그런 시기가 오면 한국 시장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큰 틀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위기가 터지면요. 이게 해외 부동산 펀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예,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충격도 당연히 옵니다. 미국 시장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터지고 중국에서 터지기 시작한다면 이게 예, 저는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밀물처럼 확 밀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피스에 대한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시장을 좀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면밀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표들을 보면 예, 뭐 중국이야 부동산이 워낙 침체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미국은 예, 업무의 흐름, 업무의 어떤 상황이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요. 오피스에 대한 투자는요. 저는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또 투자를 했다면 이거 한번 다시 예, 속속들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 확실하게 제가 올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제가 예, 지표를 봐서는요. 뭐 제가
예, 제 임의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표를 가지고 늘 말씀을 드리니까 지표를 봐서는요. 생각했던 것보다가 더 위기의 어떤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반드시 정한진 TV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 시장의 어떤 흐름 이거 우리도 비껴가지 않거든요.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피스에 대한 투자는 천천히 해도 늦지 않는다. 시장을 제대로 보고 말입니다. 예,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또 부동산을 만들어서 부동산 펀드를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이것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장은 아니 상업용 부동산이 안 떨어졌습니다. 생각만큼 말입니다. 게다가 수요도 많기 때문에 예,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 있다는 뜻이니까 충분히 장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